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는 듯한 불볕더위가 조선 팔도를 집어삼킬 듯 맹위를 떨치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풀포기 하나 성한 것이 없어 소들도 누런 혀를 빼물고 헐떡이는 그런 모진 가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유지로 소문난 최대감 댁도 이 지독한 가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더위에 지쳐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우물물을 길어 나르느라 분주했고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는 발걸음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헌데 이토록 급박하고 소란스러운 집안 풍경 속에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평온한 이가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최대감 댁의 금지옥 옆 외손녀 몽씨였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몽실은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규방에 얌전하게 앉아 술을 놓거나 책을 읽어도 모자랄 판국에 다 큰 처자가 대낮부터 마루에 등을 붙이고 있으니 그 모양새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팔을 꿰고 누워 처마 끝에 걸린 야속한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보여했으나 그 시선이 무엇을 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며 최참봉이 부채를 거칠게 붙이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몽실의 작은 아버지로 돌아가신 형님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고 있었으나 그 속내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고 욕심은 항아리보다 큰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누워있는 몽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쯧쯧! 남들은 타들어가는 논에 물 한 바가지라도 더 대려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데 사지 60 멀쩡한 계집이 대낮부터 팔자 좋게 누워만 있구나. 내가 전생에 군뱅이였더냐 아니면 마루에 들러붙은 지방령이더냐. 최참봉의 호통소리가 마당을 울렸으나 몽실은 들은 채 시선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여전히 처마 끝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태연자 약함에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썩 일어나지 못할까?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조카라는 것이 어찌 이리 천하태평이란 말이냐. 내 꼴을 보니 내 복장이 터져서 제명에 못 살겠다. 그제야 부엌에서 물동이를 이고 나오던 유모함 한 댁이 화들짝 놀라 달려와 몽실의 앞을 막아서며 허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고정하십시오. 아가씨가 기력이 쇠하여 잠시 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더위에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 분이 어지럼증이 도지신 것입니다. 기력이 쇠해? 끼니 때마다 밥 2공기를 깨 눈 감추듯 먹어 치우는 아이가 기력이 없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로다. 저건 기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게을러 터진 것이다. 천하의 게으름뱅이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있단 말이다. 최참봉은 씩씩거리며 부채로 손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사실 그가 이토록 몽실을 미워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막대한 유산이 고스란히 몽실에게 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참봉에게 몽실은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그 소란통에도 몽실은 천천히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게으름뱅이의 모습이었으나 지금 몽실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몽실의 눈은 처마 밑을 지나는 붉은 개미떼를 쫓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땅바닥을 기어 다닐 개미들이 쌀알 같은 알을 물고 줄지어 기둥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몽실은 흙먼지 속에 배어있는 습기와 낮게 나는 제비를 보며 이것이 단순한 비가 아니라 큰 물난리를 예고하는 징조임을 이미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 설명한들 저 탐욕스러운 숙부가 들어줄 이 만무했습니다. 그저 미친 소리라 치부하거나 계집이 요망하다며 더 큰 사달을 낼 것이 뻔했습니다. 몽실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표정으로 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날이 무척 덥습니다. 너무 화를 내시면 열기가 머리로 치솟아 건강을 해치십니다. 뭐라? 지금 내가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에이그, 저 뻔뻔한 입 좀 보게 바느질이라도 한 땀 더 뜰 생각은 안 하고 꼬박꼬박 말대꾸는. 최참봉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더니 획 몸을 돌려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분노와 함께 음흉한 계략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방 문을 닫아건 최찬봉은 탁자 앞에 앉아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채우자 그의 주름진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최찬봉은 올해 농사가 다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나 위기가 곧 기회라 여기며 이 흉흉한 가뭄을 이용해 몽실을 처리할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민심이 흉흉할 때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찬봉이 주막에 들러 은근슬쩍 흘린 말들이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 것이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괴이한 일이지 뭔가. 우리 집 손녀가 대낮부터 마루에 누워 하늘만 쏘아보고 있는데 그 눈빛이 꼭 귀신에 들린 것 같단 말일세. 무당이 그러더군. 집안에 부정을 탄 여인이 있어 하늘이 노해의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다 들어가는 가뭄에 지쳐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했던 차라 그 소문에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그 댁 손녀가 마루 귀신이라며?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누워서 저주를 건다더군. 그 계집 때문에 우리 논이 다 갈라진 게야.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몽실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함한대기 장터에 나갔다가 흙모래를 맞고 돌아와 몽실의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가씨,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아가씨를 두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합니다. 도련님께서 어찌 핏줄인 아가씨께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몽실은 묵묵히 함한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한 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모, 너무 슬퍼 마세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 했습니다. 숙부님께서 뱉은 말들이 결국 누구를 향해 돌아올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쨍한 햇볕이 기와장을 녹일 듯 내리쬐던 정오였습니다. 최찬봉이 근엄한 표정으로 몽실이 머무는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하인들이 짐을 쌀 채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최찬봉은 뒷짐을 지고 몽실을 내려다보며 마치 가문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신의 얼굴을 가장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몽실아, 내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니 새겨듣거라.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내가 집에 머무는 것이 가문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말이 파다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몽실은 대청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이 집을 나가라 하시는 겁니까? 나가라니 당치 않다. 잠시 몸을 피하라는 것이다. 애군을 싣고 근신하며 지내다 보면 하늘도 노여움을 풀지 않겠느냐? 저기 마을 외곽 돌산 언덕에 내 조부께서 쓰시던 별당이 하나 있다. 비록 낡고 인적이 드문 곳이나 기와집일 뿐만 아니라 내가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기에는 그만한 곳이 없을 게다. 말이 좋아 별당이지 그곳은 수십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게다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돌산 꼭대기였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말과 매한가지였습니다. 함한댁이 기겁하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도련님,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차라리 저를 내치시고 아가씨만은. 그만하세요, 유모. 몽실의 단호한 목소리가 함한댁의 말을 끊었습니다. 몽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찬봉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똑바로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숙부님의 깊으신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허나 그 기와집인 별당으로 가는 것이 제 몫의 유산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 또한 제 것이 되는 것이겠지요? 최찬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쓸모없는 돌산과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을 떠넘기고 알짜배기 논밭과 대저택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 별당과 그 터에 있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까지 모두 내 것이다. 내 문서까지 확실하게 챙겨주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몽실은 주저없이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혹은 그 버려진 별당에 무언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최찬봉은 몽실의 그 묘한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도취감에 빠져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버린 그 돌산 위의 낡은 별땅이 장차 몽씨 불러올 거대한 바람의 중심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몽실과 함한댁은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따가운 햇살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꽂혔으나 몽실의 발걸음은 돌산, 그 높은 곳을 향해 묵묵히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가파른 돌산의 비탈길이 몽실과 함한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허연 속살을 드러낸 황토와 날카로운 자갈들이 널려있는 길은 마치 세상이 두 여인을 거부하는 듯 험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은 정수리를 쪼아대고 달궈진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함한댁은 머리에 인 보따리의 무게보다 앞날에 대한 막막함에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 험한 길을 어찌 오르십니까? 대감마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도련님이 감히 이리 폐악을 부리지 못하셨을 터인데 이 늙은 것이 죄가 많아 아가씨를 생고생을 시킵니다. 하지만 몽실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모, 울지 마시게. 땅이 메말라 갈라진 틈을 보게나 깊이가 예사롭지 않아 이는 땅속 깊은 곳에 물길이 막혔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징조일세. 이 산은 죽은 산이 아니라 그저 목이 마른 개야. 한참을 걸어올라 산 꼭대기에 다다르자 드디어 문제의 별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수십 년, 기와는 검게 변색되어 이끼가 끼었고 단청은 벗겨져 나무의 거친 결이 흉터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함한댁은 몽실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정령 사람이 살 곳입니까?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도련님도 너무하십니다. 어찌 이런 곳으로? 그러나 몽실은 별땅의 겉모습에 겁먹기는커녕 홀린 듯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기둥과 처마의 곡선, 그리고 마당 곳곳에 박혀있는 기이한 바위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몽실은 이 기둥의 배치와 처마가 꺾이는 각도가 단순히 멋을 부린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몽실은 기둥 하나에 다가가 손을 댔습니다. 겉보기엔 썩은 듯 했으나 두드려 보니 속은 쇠덩이처럼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자풀 속에 숨겨진 평평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몽실은 쭈그리고 앉아 바위 표면에 낀 두꺼운 이끼를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아가씨, 지지입니다. 지지. 어찌 그런 더러운 것을 맨손으로 만지십니까? 제가 할 터이니 일어나십시오. 유모, 이것 좀 보게. 이건 그냥 바위가 아니야. 몽실이 이끼를 걷어내자 바위 표면에 인위적으로 새겨진 빗살 무늬와 십자 모양의 홈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서쪽으로 기울어가던 해가 낡은 별땅의 기둥을 비추었고 기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바위의 십자 홈 끝부분에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몽실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역시 그랬어. 할아버님께서는 그냥 책만 읽으신 게 아니었어. 이 별땅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해시계이자 천문대였던 게야. 그날부터 몽실의 기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쫓겨나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몽실은 방을 닦거나 부엌을 고치는 일은 뒷전이고 하루 종일 마당에 잡초를 뽑고 바위들을 닦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 기와 틈새를 청소하는가 하면 마당의 특정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두고 그림자의 길이를 재며 무언가를 흙바닥에 적어대기 일쑤였습니다. 산 위에서 벌어지는 몽실의 기이한 행동은 곧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내려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최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은 사랑방에서 시원한 화채를 들이키며 그 소식을 듣고는 박장대소했습니다. 으하하! 꼴 좋다! 꼴 좋아! 내 그럴 줄 알았지. 게으른 년이 돌산에 처박히니 할 짓이 없어 돌멩이나 닦고 있는 게지. 이제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않으니 10년 묵은 체징이 다 내려가는구나. 하지만 최참봉의 호시절도 잠시였습니다.
몽씨를 내쫓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가뭄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은 말라 비틀어져 클탕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발라지다 못해 바스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이 몰려와 당장이라도 곡식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치니 최참봉의 속도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부정한 계집을 내쫓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단 말인가? 이러다간 내 곳간에 있는 쌀알까지 다 털리게 생겼어! 그때였습니다. 최참봉의 신복이자 입이 싸기로 소문난 하인 칠성이가 헐레벌떡 사랑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대사건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보거라! 그게 저작거리의 용하기로 소문난 떠돌이 직관이 하나 당도했는데 그자가 글쎄 묘한 소리를 하고 다니지 뭡니까? 지관! 무슨 소리를 하더냐? 칠성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 집안 놈이 산세를 훑어보더니 대감마님 댁 선산 줄기에 있는 그 낡은 별당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천하의 명당인데 지금 흉물이 되어 수맥을 꽉 누르고 있어 이 고을에 비가 안 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집을 헐어내야 막힌 기운이 뚫려 비가 온다나요? 뭐라? 그 썩어빠진 별당이 수맥을 막고 있다고?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 말이 예전에 돌아가신 노마님께서 난리통에 집안의 재물을 지키려고 은자 항아리를 어딘가에 숨기셨다는데 그게 바로 그 별당 기둥 속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기둥을 두드려보면 텅 빈 소리가 아니라 묵직한 소리가 난다는데 그게 다 은자가 꽉 차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자라는 말에 최참봉의 눈이 엽전 구멍만큼 커졌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동자가 팽글팽글 돌아갔습니다. 그는 형님이 남긴 유산 말고도 숨겨진 은자가 있다는 말에 아버님이 생전에 별당을 유독 아끼셨던 이유가 책이 아닌 재물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가뭄 때문에 소작료를 못 받아 손해를 볼 판국에 은자 항아리라니.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별당이 수맥을 막고 있다는 핑계까지 생겼으니 몽씨를 완전히 내쫓고 집을 부수어 재물을 차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었습니다. 칠성아, 당장 일꾼들을 모으거라. 튼튼한 망치와 곡괭이를 든 놈들로 말이다. 내 오늘 당장 그 흉물을 때려 부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예? 하지만 그 집은 몽실 아씨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놈이 고을 전체가 말라 죽게 생겼는데 집 주인 따위가 대수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 아니 수맥을 뚫는 것은 고을 유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니라. 최참봉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기둥틈에서 쏟아져 나올 은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돌산 위 별당에서는 몽실이 심상치 않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몽씨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쪽 하늘 끝자락 아주 미세하게 피어오르는 뭉게구름의 윗부분이 대장간의 모루처럼 평평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뚝 끊기더니 끈적하고 무거운 공기가 마당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몽실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개미들이 구멍을 막고 뱀이 굴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구나. 공기 중에 물 비린내가 진동을 해 유모. 준비하시게. 부엌에서 솥을 닦던 하만댁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준비라 하셨습니까? 무슨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님이 오실 걸세. 아주 요란하고 탐욕스러운 손님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하늘이 보내는 진짜 손님도 오실 테고. 몽실은 마당 한가운데 있는 바위, 그 십자홈에 고인물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숨을 죽이고 다가올 거대한 격변을 예비하는 신호였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미씨. 모든 것이 판가름 날게야. 잠시 후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무리는 곡괭이와 망치를 든 장정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번들거리는 눈빛의 최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 흉물스러운 집구석이 우리 고을의 목줄을 죄고 있다. 당장 가서 헐어버려라.
기둥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부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올라오는 최참봉의 모습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와 같았습니다. 함한댁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으나 몽실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낡은 기와집 별당이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거대한 짐승처럼 웅장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와그르르, 쾅쾅. 고요하던 돌산의 정적을 깨고 난데없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참봉이 이끌고 온 장정들이 별당 마당으로 들이닥치며 살인문을 걷어차는 소리였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른 가운데 몽둥이와 곡괭이를 든 인부들의 모습은 마치 산적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좁은 마당을 가득 채웠고 평화롭던 별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함한댁은 너무 놀라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고는 사색이 되어 몽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아가씨께서 기거하시는 곳입니다. 어찌 이리 무도하게 쳐들어오십니까? 최참봉은 함한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비켜라, 이 천한 것아. 내 오늘 이 재수온 붙은 흉물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다 여봐라. 뭘 쭈뼛거리고 있느냐? 당장 저 기둥부터 찍어 넘겨라. 수맥을 누르고 있는 저 요망한 기둥을 뽑아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다. 인부들이 머뭇거리며 몽실의 눈치를 살폈으나 칠성이가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야, 이놈들아. 마님 말씀 안 들리느냐? 저 기둥 속에 아니. 저 기둥을 부숴야 우리 고을이 산다지 않느냐. 썩 서둘러라. 칠성이의 말실수에 인부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도 소문으로 들은 은자 항아리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 있던 터였습니다. 한 인부가 침을 되뱉더니 큼지막한 망치를 치켜들고 본체의 기둥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비가 오든 은자가 나오든 부수고 보자. 망치가 허공을 가르며 기둥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빨같이 차가운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나른함은 온데간데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망치를 든 인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동작을 멈추었고 최참봉마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몽실은 대청마루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바람 한 점 없는 폭염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나 그녀가 내뿜는 기세는 거센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몽실은 기둥 앞을 가로막고 서서 최참봉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숙부님, 이것이 정령고을의 어른으로서 하실 행동입니까? 조부님께서 남기신 유산이자 제가 머무는 처소입니다. 어찌하여 불안당패를 끌고 와 난동을 부리십니까? 최참봉은 몽실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기가 눌렸으나 이내 헛기침을 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 건방진 것!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느냐? 다 너와 고을을 위해서다. 용한 직관이 이르기를 이 흉가가 명당의 혀를 끊고 있어 비가 오지 않는다 하였다. 내 오늘 이 집을 허물어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자 함이니 썩 비키거라. 몽실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이라 숙부님, 솔직해지시지요. 이 집을 부수는 것이 정령비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간에 떠도는 기둥 속 은자 때문입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에 최참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쥐고 있던 부채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은자라니? 나는 오직 가뭄에 타들어가는 백성들을 구제할 마음뿐이다. 내년이 탐욕의 눈이 멀어 숙부의 충정을 모욕하는구나. 그 충정이 진실이라면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무슨 기회 말이냐? 몽실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다시 최참봉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기를 하시지요. 만약 숙부님 말씀대로 이 집이 문제라면 제가 직접 허물겠습니다. 예허나 무턱대고 부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확인해야지요. 오늘 미시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내리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이 별당을 불태우고 기둥을 잘라 숙부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든 다 가져가십시오. 최참봉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몽실이 제 발로 나가주겠다는 것도 모자라 기둥 속의 것까지 다 준다니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서 이글거리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은 앞으로 열흘은 더 가뭄이 지속될 기세였습니다. 최참봉은 앞으로 2시경 남은 미시 동안 비가 올 일이 만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땡 몇 해 시간만 때우면 몽실도 쫓아내고 은자도 챙길 수 있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 여기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너의 오기를 봐서 딱 미시까지만 기다려 주마 허나 약조한 시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 놈이 직접 토끼를 들고 저 기둥을 찍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약조하겠습니다. 대신 만약 비가 온다면 이 별당은 하늘이 허락한 곳이니 다시는 숙부님과 그 누구도 이곳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렇고 말고 하늘이 비를 내린다면야 내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겠느냐. 여봐라. 다들 망치를 내려놓고 잠시 쉬거라. 미시가 되면 큰 구경거리가 생길 테니. 인부들은 웅성거리며 그늘을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참봉은 칠성이가 가져온 평상에 거만하게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몽실은 그늘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땡볕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 기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위 옆에 꼿꼿이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위는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매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지독한 적막이 돌산을 감쌌습니다. 인부들은 덥다고 혀를 내두르며 연신물을 찾았고 최참봉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기에 바빴습니다. 마님, 하늘 꼬라지를 보니 비는커녕 말라 죽기 딱 좋습니다. 아씨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흐흐. 어린 것이 뭘 알겠느냐. 제 딴에는 시간을 벌어보려 한 수작이겠으나 하늘이 내 편인 것을 어쩌겠느냐. 저 기둥 속에 묵직한 은자가 가득 찼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구나. 최참봉은 슬그머니 일어나 별당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지팡이 끝으로 기둥을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나무 속의 묵직한 울림을 은자가 가득 찬 소리로 확신하며 논을 사고 기와집을 짓는 헛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몽실의 시선은 오직 마당의 바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시작된 그림자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이며 바위에 새겨진 눈금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몽실은 바람이 멈추고 새들이 숨을 줄인 것을 느끼며 대지의 열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감지했습니다. 함한댁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몽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해가 저리 쨍쨍한데 비가 온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숙부님께서 기어이 집을 부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피하심이. 유모, 저 그림자를 보시게. 몽실이 손가락으로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별당 기둥의 그림자 끝이 바위에 깊게 파인 십자 모양의 홈. 그 정중앙을 향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남기신 시계가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어. 미시다. 이제 시작될 게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뜨거운 바람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최참봉과 인부들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두리번거렸습니다. 갑자기 귀가 먹먹한데. 마님,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최참봉이 부채질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 차갑기는 무슨,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르릉 쾅, 먼 하늘에서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맑았던 하늘 저편, 산등성이 너머에서 검푸른 먹구름이 맹수처럼 입을 벌리고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실로 엄청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양을 집어삼키고 사방을 어둠으로 물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몽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휘몰아치는 돌풍에 그녀의 치마폭이 거세게 펄럭였고 별땅의 낡은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후두둑 툭 굵은 빗방울이 마른 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떨어지던 빗방울은 순식간에 억수 같은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였습니다. 100년 만의 대홍수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으악! 이게 무슨 물벼락이야?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감싸쥐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최참봉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땡볕에 어찌 이런 비가 내 은자가!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산 아래 계곡에서는 물이 불어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부님, 약조를 지키십시오. 비가 왔으니 이 집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살고 싶으시다면 그 처마 밑으로 들어오십시오. 산 아래는 이미 늦었습니다. 몽실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웠으나 그 경고는 서늘한 비수처럼 최참봉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내기가 이제 생존을 건 사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시야를 가리는 하얀 장막이 되어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산허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은 순식간에 누런 토사가 되어 거센 흙탕물로 돌변했고 바위와 나무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며 산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세등등하게 별땅을 부수려던 최참봉과 인부들은 이제 생쥐꼴이 되어 별땅의 좁은 처마 밑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흉물이라며 침을 뱉던 그 낡은 기와 지붕이 지금은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그들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비단옷이 다 젖었네. 여봐라, 칠성아, 내 몸을 가려라. 물이 튀지 않느냐? 최참봉은 덜덜 떨며 비좁은 처마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도 제 목숨 부지하기 바빠 주인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둥을 붙잡고 사색이 되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님, 저기 아래 좀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마을이 잠기고 있습니다. 최참봉이 눈을 비비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저지대에 펼쳐져 있던 그의 기름진 문전옥답들이 누런 황토물에 잠겨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래등 같다며 자랑하던 그의 99칸 본가마저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내 논, 내 집, 내 쌀가마니들이 다 떠내려간다. 아이고, 맙소사. 조상님,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최참봉은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빗물에 쓸려가는 꼴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심정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몽실은 대청마루에 꼿꼿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비바람에 젖었으나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숙부님, 보십시오. 탐욕으로 쌓은 탑은 비 한 번에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 움켜쥔 것들이니 하늘이 도로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이 요망한 것! 내년이 저주를 퍼부어 내 재산을 다 날리는구나! 내가 비를 불렀어! 최참봉은 악에 받쳐 몽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몽실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비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숙부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이 별땅의 기둥 말입니다. 그 말에 최참봉은 번개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논밭이 다 떠내려가도 기둥 속에 가득 차 있을 은자만 챙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최참봉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옆에 있는 굵은 기둥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게는 아직 은자가 있다!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
칠성아, 너희들 뭣들 하느냐? 이 기둥을 지켜라. 물이 들이닥치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라. 이건 내 것이다. 내 은자야. 인부들은 기가 차다는 듯 최참봉을 쳐다보았으나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눈빛에 눌려 기둥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비명과 함께 다급한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물이다. 물이 차오른다. 높은 곳으로 뛰어라. 홍수를 피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몽실의 돌산으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업은 안악, 지팡이를 짚은 노인, 젖은 개 한 마리까지. 그들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가장 높은 곳, 바로 몽실의 별당을 향해 죽기 살기로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별당 마당은 피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에 젖은 채 벌벌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들은 평소 귀신 나오는 흉가라며 손가락질하던 이곳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방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곳간에 있는 곡식이라도 내어 죽이라도 쏘아야겠지요. 그리하게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쌀을 아끼지 말고 내어주게. 이 집은 본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니. 함한대기 불이 나게 움직이자 피난민들은 몽실을 향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귀신이 씌었다고 욕했었는데 아가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높은 곳에 집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다 물귀신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최참봉은 오직 기둥 하나를 붙잡고 경계의 눈초리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저리 가라. 이거지 떼들아. 이 기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여긴 내 땅이다. 내 집이야. 그 추한 몰골을 보며 몽실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미시가 지나고 신시에 접어들 무렵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더니 먹구름 사이로 강렬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자 대기는 맑고 투명하게 개었습니다. 젖은 기와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마당에 고인 무릉덩이는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숙부님,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몽실은 마당으로 내려와 기둥 옆에 섰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기둥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몽실이 미리 닦아두었던 마당의 바위, 그 십자 모양의 홈 위로 기둥의 그림자 끝이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모두들 보십시오. 지금 그림자가 가리키는 저 눈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위로 쏠렸습니다. 최참봉도 기둥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바위를 노려보았습니다. 저곳은 대서의 끝자락을 가리키는 눈금입니다. 조부님께서는 이 기둥의 위치와 처마의 각도를 계산하여 해의 그림자가 저 바위의 눈금을 지날 때가 비로소 장마가 끝나고 파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그냥 바위가 아니었어. 농사 달력이야. 몽실은 최참봉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숙부님, 풍수쟁이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집은 명당이 맞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읽어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그야말로 천하의 명당이지요. 허나 기둥 속의 은자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이 기둥을 두드려보면 묵직한 소리가 난다고. 칠성아, 망치를 가져와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최참봉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칠성이의 손에서 망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먹던 힘을 다해 자신이 끌어안고 있던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쾅!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와 함께 기둥의 겉면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최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갈라진 나무 틈을 헤집었습니다. 번쩍이는 은자가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붉고 단단한 나무 속살뿐이었습니다. 어라? 이게 뭐냐? 은자는? 내 은자는 어디 갔느냐?
최참봉은 미친 사람처럼 나무를 긁어대고 망치질을 해댔지만 나오는 것은 톱밥과 나무 조각뿐이었습니다. 숙부님, 그 기둥은 박달나무입니다.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여 두드리면 쇳소리처럼 묵직한 소리가 나지요. 조부님께서는 천년을 버틸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단단한 나무를 쓰셨을 뿐 그 안에 헛된 욕심을 채워넣지는 않으셨습니다. 망치가 최참봉의 손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쪼개진 나무 기둥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클탕물에 젖은 그의 비단옷은 걸레처럼 구겨져 있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멍한 눈동자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없어! 정말 없는 게야? 내 논도, 밭도, 집도 다 떠내려갔는데 이 기둥마저 빈 껍데기란 말이냐? 그의 허망한 중얼거림이 고요해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숴버린 기둥 조각을 부여잡고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빗바람뿐이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은빛 찬란한 보물이 아니라 텅 빈 나무 속살과 흙탕물뿐이었습니다. 몽실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비가 그친 뒤에 찬란한 무지개가 별땅의 지붕 위로 곱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혜로운 주인을 맞이한 별땅이 보내는 환영의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물난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논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제 고을의 중심은 관아가 아니요 저작거리도 아닌 바로 돌산 꼭대기에 우뚝 선 몽실의 별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별당 마당은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이방이 비단 보따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라와 몽실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기씨, 현감 마님께서 보내신 약소한 성의입니다. 올해는 날이 유독 따뜻하여 언제쯤 모내기를 시작해야 할지 도통감을 잡을 수 없다 하시며 아기씨의 고견을 여쭈어오라 하셨습니다. 몽실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를 살랑이며 마당의 바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둥의 그림자가 바위의 세 번째 눈금을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현감께 전해드리기 아직은 이르네. 저 그림자가 네 번째 눈금, 즉 소만의 자리에 닿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땅의 기운이 차오를 것이야. 그때 못자리 물을 대라고 하게. 아이고, 명심하겠습니다. 아기씨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물러가자 이번에는 하만댁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가씨, 창고에 쌀가마니가 또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며 가져온 것들인데 이제 더 이상 들여놓을 곳도 없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보내 굶는 이가 없도록 나누어 주게 곳간은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 법이니. 몽실의 너른 마음 씀씀이에 하만댁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마루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던 게으름뱅이 손녀는 이제 고을을 살리는 살아있는 부처이자 현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도 이 소식이 전해져 몽실은 큰 상을 받고 비록 여인의 몸이나 고을의 농사를 감독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 별당의 행랑채 쪽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집신을 꿰고 있는 노인, 다름 아닌 최참봉이었습니다. 홍수의 전 재산을 잃고 오갈대가 없어진 그를 거두어 준 것은 그토록 그가 내치려 했던 조카 몽실이었습니다. 몽실이 마루에서 내려와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최참봉이 화들짝 놀라며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풀이 죽은 순한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바위의 중간을 지났습니다. 밭을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미를 챙겨 나가시지요. 최참봉은 군말 없이 호미와 망태기를 챙겨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남을 부리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몽실이 읽어주는 자연의 시간에 맞춰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으나 헛된 은자를 쫓던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는 흙을 만지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물은 기둥 속에 숨겨진 금덩이가 아니라
때에 맞춰 씨를 뿌리면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이 땅과 그것을 읽어내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돌산과 별땅을 감싸 안았습니다. 몽실은 다시 대청마루에 누워 처마 끝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몽실은 구름이 흩어지는 모양새를 보며 내일은 맑은 바람이 불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게으르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누워서 보는 것은 단순한 허공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자 만물의 흐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별땅은 그렇게 그림자 별땅이라 불리며 오래오래 마을의 등대이자 시계가 되었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세상을 읽는 맑은 눈이며 탐욕을 버리고 순리를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는 교훈을 남긴 채 몽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